박준호는 새벽 5시부터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갈비탕을 우려내고 있었다. 오늘은 딸 서윤이의 결혼식 날이다. 20살의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운 딸이 마침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국물이 우러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윤이가 파자마 차림으로 주방으로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소중해 보였다. 응, 오늘 식장에서 쓸 갈비탕 준비하고 있어.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청류원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서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뭔 소리야.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최상구 가문과의 혼인을 두고 밤새 뒤척였던 것이다. 하성유통의 2대 상속자인 최도연은 분명 좋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나혜진은 달랐다. 첫 만남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문중의 격을 따지며 준호를 깔봤던 기억이 생생했다. 이야, 준호야. 정말 오늘이구나.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문기택이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지금은 중견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준호에게는 여전히 형 같은 존재였다. 기태가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서윤이 결혼식인데. 근데 신랑 집이 하성유통이라고? 재벌가네.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더 걱정이야. 우리 같은 서민이 어울릴 수 있을까? 뭔 소리야. 너만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기택의 말과 달리 웨딩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신부 대기실과 신랑. 대기실의 규모부터 차이가 났다. 신랑 측은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사용했지만 신부 측은 일반 대기실이었다. 백합향이 가득한 웨딩홀. 2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신랑 측은 정계와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고 신부 측은 청류원 단골 손님들과 동네 이웃들이 대부분이었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윤이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20해 전 아내. 장례식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딸을 부탁합니다. 준호는 도연에게 서윤이의 손을 건네며 정중히 인사했다. 도연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혜진의 표정은 달랐다. 차갑고 거만한 눈빛으로 준호를 훑어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예식은 무난히 진행되었다. 주례사, 성혼선언, 축가까지.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패백실에서 터졌다. 전통 패백실에서. 서윤이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절이 이게 뭐야? 허리를 제대로 굽혀야지. 나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서윤이는 더 깊이 절했지만 나혜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기본 예절도 모르고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대추는 뭐 이렇게 받아?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대추를 받으려 할 때였다. 에이, 답답해. 나혜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윤이의 뺨을 탁 소리가 나게 때렸다. 순간 패백실이 얼어붙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고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버릇없게 자랐네. 앞으로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준호의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딸의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하지만 이곳은 딸의 결혼식장. 참을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혜진은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야 최 씨 문중의 며느리 노릇을 하겠죠. 문중의 며느리.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다. 서윤이는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아니라 최 씨 문중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패백실에서 나온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네. 그래도 집안이 다르잖아. 어쩔 수 없지. 저 국밥집 아저씨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치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더 참담한 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저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여서 저녁 만찬장에서도 상황은 계속되었다. 나혜진은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우리 도연이 선택이니까 존중해주지만 사실 집안이 좀 그래도 애가 예쁘니까. 마치 서윤이가 물건인 양 평가하는 말들. 준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참았다. 문기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준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청류원으로 돌아온 준호.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소주를 따랐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아온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내의 사진이 보였다. 여보, 내가 서윤이를 잘못 보낸 건 아닐까?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키우며 찍은 수많은 사진들. 갑자기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준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사람을 짓밟은 건 돈이었어. 그 돈의 뿌리를 끊어야 해. 그는 서랍에서 하성유통 관련 신문 스크랩들을 꺼냈다. 서윤이의 결혼을 앞두고 미리 조사해둔 자료들이었다. 주가, 계열사 현황, 경영진 구조. 나혜진, 내가 내 딸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휴대폰을 꺼내 문기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택아,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 준호야, 뭔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복수할 거야. 나혜진과 하성유통을 무너뜨릴 거야. 뭐라고? 농담이 아니야. 내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도와줄 수 있어? 문기택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준호야, 술 많이 마셨구나.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기태가, 나 정신 멀쩡해.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 실린 절망과 분노를 느낀 문기택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청류원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다시 아내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서윤이를 지켜줄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겠어.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가득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하성유통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주식 구조, 계열사 현황, 임원진 리스트까지 세세히 정리된 자료들이었다. 너희들이 내 딸을 우습게 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우습게 보겠다. 그의 손끝이 하성유통 주가 차트 위를 천천히 훑었다. 3조 원대 시가총액의 거대한 유통업체.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이미 무너질 모래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도 딸의 빨간 뺨과 나혜진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 7시 알람도 없이 깨어난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시작이다. 그는 냉수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부터 청류원의 주인은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다. 하성유통을 무너뜨릴 복수자였다. 문기택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청류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준호야, 밤새 생각해봤는데. 기태가 고맙다. 정말 도와줄 거지? 문기택은 준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안에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전쟁이다. 각오되어 있어? 물론이다. 두 남자의 악수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성유통. 문기택이 청류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뒷모습에서 묵직한 분노가 느껴졌다. 준호야, 밤새 잠 못 잤구나. 응, 잠이 안 와서.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국자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기태가 나 진짜 복수할 거야. 농담이 아니고. 문기택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하성유통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 시가총액 3조의 계열사만 30개가 넘어.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준호가 드디어 돌아섰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의지는 더욱 확고해 보였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준호야. 기태가 어제 그 장면 봤지? 내 딸이 맞는 걸 봤잖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간 쌓인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서윤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때도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게 하고 지금도 돈 때문에 내 딸이 무시당하고. 문기택이 테이블에 놓인 하성유통 자료들을 훑어봤다. 생각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었다.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야? 인터넷이랑 도서관에서 밤마다 공부했어. 서윤이 시집 보낼 때를 대비해서.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하성유통은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문제가 많아. 순환 출자 구조로 얽혀 있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도 심하고. 문기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공부했어?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사위집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알고 보니까 문제 투성이더라고. 준호는 파일 하나를 꺼내 보였다. 여기 봐. 하성푸드는 하성유통의 자회사인데 매출 대부분이 모회사에서 나와. 그런데 수익률은 형편없어. 이게 정상적인 거래야? 문기택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준호의 분석이 상당히 정확했다. 그리고 여기 하성유통 최대 주주가 나혜진이야. 지분이 23%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상속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거든. 이것만 해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문기택이 준호를 다시 보았다. 20년간 국밥집만 운영하던 친구가 이런 분석을 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실제로 움직이려면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기태가, 내 자산운용사 규모가 어느 정도야? 운용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돼. 그 정도면 하성유통 지분 매집할 수 있지 않아? 문기택이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그건 고객 돈이야.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그리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럼 다른 방법은?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본 문기택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준호야, 한 명 더 필요해. 진짜 이 바닥 전문가가 누구? 최민석이라고 들어봤어? 적대적 M&A 전문가야. 몇 년 전에 대성그룹 경영권 분쟁 때 활동했던 사람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도와줄까? 돈만 있으면 도와줄 거야.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 얼마나? 최소 100억은 들어갈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청류원 매출이 월 3천만 원 정도인데 100억은 천문학적 숫자였다. 그럼 포기해야 하나?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문기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일단 최민석을 만나보자. 정확한 비용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문기택이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나 문기택이야. 지금 시간 있어?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후 문기택이 전화를 끊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가자. 준호가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였다. 그 전에 갈 곳이 있어. 어디? 서윤이한테 가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한번 봐야겠어. 문기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청류원을 나섰다. 준호가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의 신혼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다.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다. 준호는 로비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기가 내 딸이 살 곳이구나. 경비원이 다가왔다. 누구를 찾으세요? 3201호 최도연 댁 장인입니다.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했다. 잠시 후 승인이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기택이 말했다. 준호야,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서윤이 앞에서는 알아.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2층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나타났다. 어젠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빠. 서윤이가 준호의 품에 안겼다. 준호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우리 딸 많이 울었구나. 아빠 괜찮아요. 도연 오빠가 많이 위로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도연이 나왔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응, 서윤이는 괜찮지? 네,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하셔서 사과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직접 사과하시지 그래. 도연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어머니께서 지금 바쁘셔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혜진의 성격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도연아, 서윤이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평생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었다. 서윤이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문기택이 말했다. 도연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착한 애야. 그런데 그게 문제야. 뭔 소리야? 너무 착해서 어머니 말을 못 거역해. 앞으로 서윤이가 고생할 거야. 준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빌딩 25층 최민석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검소했다. 문 대표 오랜만이네요. 최민석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였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냉철한 느낌이었다. 민서가 소개할게. 내 고아원 동기 박준호야. 최민석이 준호를 훑어봤다. 어떤 일이신지? 문기택이 하성유통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하성유통 경영권을 흔들고 싶어? 최민석의 눈빛이 변했다. 이유가 뭔가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호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민석이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끊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네.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 이유로는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기택이 당황했다. 왜? 개인적 감정으로 대기업을 건드리는 건 너무 위험해요. 게다가 성공 확률도 낮고.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럼 어떤 이유면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 해요. 경영 정상화,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요. 준호가 하성유통 자료를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회피. 최민석이 자료를 자세히 봤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이 자료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최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 분석이면 웬만한 애널리스트 수준인데요? 준호가 담담히 답했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최민석이 자료를 다시 꼼꼼히 봤다. 흥미롭네요. 특히 하성푸드 부분이 문제가 있죠? 네, 내부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30% 높아요. 이건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죠. 최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정도면 소액주주 권익 침해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문기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할 수 있어?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첫째, 자금 조달. 최소 지분 5%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150억 정도 필요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둘째, 시간.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셋째, 성공 보장은 없어요.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문기택이 준호를 봤다. 어떻게 할래?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150억을 어떻게 마련하죠? 최민석이 답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투자자 모집, 대출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와 손잡는 방법도 있어요. 하성유통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준호가 눈을 빛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롯데나 신세계 같은 곳들이죠. 하성유통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거든요. 문기택이 끼어들었다. 그럼 그쪽과 접촉해볼까?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르다. 일단 정확한 계획부터 세워야 해요. 준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최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박 사장님,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 조사부터 시작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초기 조사 비용으로 1억 정도 필요해요. 준호가 당황했다.
1억이요? 문기택이 나섰다. 그건 내가 낼게. 기태가 고마워. 꼭 갚을게. 최민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박 사장님은 하성유통 내부 정보를 더 수집해 주시고 문 대표님은 투자자 섭외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준호가 문기택에게 말했다. 기태가 정말 고마워. 뭘, 우린 한 식구잖아.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150억이라니. 문기택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야,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의지만 있으면 돼. 그날 저녁 청류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시작했어. 우리 서윤이를 지키는 일. 말이야. 영정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하성유통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아빠, 내일 신혼여행 가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다시 자료를 봤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 서윤이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준호는 최민석의 사무실에서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 사장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최민석이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죠. 하성유통의 약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하성푸드의 비정상 거래가 심각해요. 최민석이 차트를 펼쳤다. 하성푸드가 모회사인 하성유통에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평균 35% 높아요. 연간 부당이득만 200억이 넘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이걸로 공격할 수 있겠네요? 가능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혜진이 움직이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가 하성유통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가 놀랐다. 벌써요? 겨우 2% 정도밖에 안 샀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제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저희를 조사하고 있어요. 문기택이 끼어들었다. 그럼 들킨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민석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직접 매집 대신 우회 매집으로 가죠. 우회 매집이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소량씩 나누어 매수하는 거예요. 하루에 0.1%씩만 사면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죠? 문기택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투자자를 구했거든. 정말요? 응, 내 고객 중에 하성유통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중견 유통업체 사장인데 5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 준호가 기뻐했다. 그럼 총 150억 중에 50억은 해결된 거네요? 최민석이 답했다. 저도 20억 정도 투자할게요. 정말요? 이 케이스가 성공하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준호가 감격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억은? 문기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서윤아, 신혼여행 잘 다니고 있어? 네, 그런데 아빠. 서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연락 오셨는데 아빠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긴장했다. 이상한 일이 뭐래?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혹시 빚이라도 지신 건 아니에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혜진이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용돈벌이로 조금 하는 거야. 진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겠어. 여행 잘 다니고 와. 전화를 끊고 준호가 두 사람을 봤다. 나혜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뭘 하려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문기택이 제안했다. 준호야, 우리 청류원에서 회의하자. 여기는 너무 눈에 띌 것 같아. 그날 저녁 9시 청류원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펼쳤다. 현재까지 매집한 지분이 2.3%예요. 목표는 최소 5%인데 준호가 끼어들었다. 5%면 뭘 할 수 있어요? 주주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사 해임이나 감사 선임 같은 걸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나혜진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직접적으로는 어려워도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특히 하성푸드 문제를 공론화하면 문기택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5%가 되려면 얼마나 더 사야 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00억 더 필요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100억이라. 그때 최민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이요? 언론 플레이예요. 하성푸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는 거죠.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죠. 문기택이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그러면 서윤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서윤이는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최민석이 계속 설명했다. 언론 제보와 동시에 주식 매집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혼란을 틈타서 어떤 언론에 제보하죠? 경제신문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한국경제신문에 하성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성푸드가 모 회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30% 이상 높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하성유통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최민석이 흥분해서 전화했다. 박 사장님, 대박이에요.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사야죠? 이미 사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 1% 가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기뻤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후 2시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도연이었다. 장인어른, 목소리가 심각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갑자기 왜? 그게 오늘 신문기사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예요. 서윤이는 신혼여행 중이라 아직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면 도연의 말이 끊어졌다. 장인어른, 혹시 정말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계신 건가요?
준호가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도연아, 제발 그만두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는 문기택과 최민석에게 급히 연락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나혜진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최민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서윤이가 박 사장님,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모두 물거품이 돼요. 문기택도 동의했다. 준호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준호가 고민에 빠졌다. 딸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 씨? 차갑고 위협적인 여자 목소리였다. 나혜진이었다. 내일 오후 3시 하성빌딩 30층으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안 오면 서윤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가 온몸을 떨었다. 드디어 직접 대결이 시간이 온 것이다. 문기택과 최민석에게 연락했다. 내일 나혜진을 만나야겠어요. 위험해요, 박 사장님.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서윤이가 걱정돼요. 최민석이 제안했다. 그럼 녹음을 하세요. 나혜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녹음해두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오후 3시 하성빌딩 30층 나혜진이 대형 사무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준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나혜진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국밥집 사장 주제에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다니. 준호가 담담히 답했다. 투자의 자유가 있지 않나요? 나혜진이 비웃었다. 투자요? 이게 투자예요? 이건 테러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 당신이 흘린 거죠? 준호가 부인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최민석이라는 작자와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나혜진이 일어났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산 주식 모두 팔고 손을 떼세요. 만약 안 하면? 나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윤이가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죠.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이혼시킬 거예요. 서윤이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쫓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돈이 권리예요. 박 사장님도 알잖아요.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걸.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그리고 박 사장님, 국세청에서 곧 연락할 거예요. 주식 투자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는지 궁금하대요. 혹시 탈세한 돈은 아닌지. 나혜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하세요. 준호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다. 온몸이 떨렸지만 분노는 더욱 뜨거워졌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혜진, 내가 선전포고를 했으니 이제 진짜 전쟁이다. 그날 밤 청류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녹음 잘 됐어요? 최민석이 녹음기를 확인했다. 완벽해요. 이거면 나혜진의 협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문기택이 걱정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어떻게?
준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싸워야죠. 여기서 물러서면 진짜로 지는 거예요. 최민석이 동의했다. 맞아요. 이제 후퇴할 곳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다. 최민석이 새로운 계획을 꺼냈다. 나혜진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반격해야죠. 이번엔 진짜 결정타를 날려야 해요. 뭔 말씀이세요? 하성푸드 비리가 일감 몰아주기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최민석이 새로운 서류를 펼쳤다. 스위스 비밀 계좌예요. 준호와 문기택이 놀랐다. 나혜진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어요. 탈세한 돈을 숨겨놓은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성푸드 회계장부를 분석하다가 발견했어요.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고 처리된 돈들이 모두 스위스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이걸로 나혜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국세청에 제보하면 끝이에요. 문기택이 우려했다. 하지만 그러면 하성유통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서윤이는 어떻게?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서윤이는 제가 지키겠어요. 하지만 나혜진만큼은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최민석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아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서윤이가 다칠까봐 무서워.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서윤이는 평생 나혜진의 노예가 되어야 해. 끝까지 싸워야 해. 새벽 4시 준호는 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복수의 3단계가 시작되었다. 서윤이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준호는 최민석의 사무실에서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 사장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최민석이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죠. 하성유통의 약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하성푸드의 비정상 거래가 심각해요. 최민석이 차트를 펼쳤다. 하성푸드가 모회사인 하성유통에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평균 35% 높아요. 연간 부당이득만 200억이 넘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이걸로 공격할 수 있겠네요? 가능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혜진이 움직이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가 하성유통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가 놀랐다. 벌써요? 겨우 2% 정도밖에 안 샀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제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저희를 조사하고 있어요. 문기택이 끼어들었다. 그럼 들킨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민석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직접 매집 대신 우회 매집으로 가죠. 우회 매집이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소량씩 나누어 매수하는 거예요. 하루에 0.1%씩만 사면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하죠? 문기택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투자자를 구했거든. 정말요? 응, 내 고객 중에 하성유통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중견 유통업체 사장인데 5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 준호가 기뻐했다. 그럼 총 150억 중에 50억은 해결된 거네요?
최민석이 답했다. 저도 20억 정도 투자할게요. 정말요? 이 케이스가 성공하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준호가 감격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억은? 문기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서윤아, 신혼여행 잘 다니고 있어? 네, 그런데 아빠. 서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연락 오셨는데 아빠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긴장했다. 이상한 일이 뭐래?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혹시 빚이라도 지신 건 아니에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혜진이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용돈벌이로 조금 하는 거야. 진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겠어. 여행 잘 다니고 와. 전화를 끊고 준호가 두 사람을 봤다. 나혜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뭘 하려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문기택이 제안했다. 준호야, 우리 청류원에서 회의하자. 여기는 너무 눈에 띌 것 같아. 그날 저녁 9시 청류원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펼쳤다. 현재까지 매집한 지분이 2.3%예요. 목표는 최소 5%인데 준호가 끼어들었다. 5%면 뭘 할 수 있어요? 주주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사 해임이나 감사 선임 같은 걸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나혜진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직접적으로는 어려워도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특히 하성푸드 문제를 공론화하면 문기택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5%가 되려면 얼마나 더 사야 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00억 더 필요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100억이라. 그때 최민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이요? 언론 플레이예요. 하성푸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는 거죠.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죠. 문기택이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그러면 서윤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서윤이는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최민석이 계속 설명했다. 언론 제보와 동시에 주식 매집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혼란을 틈타서 어떤 언론에 제보하죠? 경제신문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한국경제신문에 하성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성푸드가 모 회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30% 이상 높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하성유통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최민석이 흥분해서 전화했다. 박 사장님, 대박이에요.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사야죠? 이미 사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 1%,
가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기뻤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후 2시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도연이었다. 장인어른. 목소리가 심각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갑자기 왜? 그게 오늘 신문기사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예요. 서윤이는 신혼여행 중이라 아직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면 도연의 말이 끊어졌다. 장인어른, 혹시 정말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계신 건가요? 준호가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도연아, 제발 그만두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는 문기택과 최민석에게 급히 연락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나혜진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최민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서윤이가 박 사장님,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모두 물거품이 돼요. 문기택도 동의했다. 준호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준호가 고민에 빠졌다. 딸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 씨? 차갑고 위협적인 여자 목소리였다. 나혜진이었다. 내일 오후 3시 하성빌딩 30층으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안 오면 서윤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가 온몸을 떨었다. 드디어 직접 대결이 시간이 온 것이다. 문기택과 최민석에게 연락했다. 내일 나혜진을 만나야겠어요. 위험해요, 박 사장님.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서윤이가 걱정돼요. 최민석이 제안했다. 그럼 녹음을 하세요. 나혜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오후 3시 하성빌딩 30층 나혜진이 대형 사무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준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나혜진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국밥집 사장 주제에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다니. 준호가 담담히 답했다. 투자의 자유가 있지 않나요? 나혜진이 비웃었다. 투자요? 이게 투자예요? 이건 테러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 당신이 흘린 거죠? 준호가 부인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최민석이라는 작자와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나혜진이 일어났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산 주식 모두 팔고 손을 떼세요. 만약 안 하면? 나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윤이가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죠.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이혼시킬 거예요. 서윤이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쫓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돈이 권리예요. 박 사장님도 알잖아요.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걸.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그리고 박 사장님, 국세청에서 곧 연락할 거예요. 주식 투자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는지 궁금하대요. 혹시 탈세한 돈은 아닌지. 나혜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24시간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하세요. 준호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다. 온몸이 떨렸지만 분노는 더욱 뜨거워졌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혜진, 내가 선전포고를 했으니 이제 진짜 전쟁이다. 그날 밤 청류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녹음 잘 됐어요? 최민석이 녹음기를 확인했다. 완벽해요. 이거면 나혜진의 협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문기택이 걱정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어떻게? 준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싸워야죠. 여기서 물러서면 진짜로 지는 거예요. 최민석이 동의했다. 맞아요. 이제 후퇴할 곳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다. 최민석이 새로운 계획을 꺼냈다. 나혜진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반격해야죠. 이번엔 진짜 결정타를 날려야 해요. 뭔 말씀이세요? 하성푸드 비리가 일감 몰아주기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최민석이 새로운 서류를 펼쳤다. 스위스 비밀 계좌예요. 준호와 문기택이 놀랐다. 나혜진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어요. 탈세한 돈을 숨겨놓은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성푸드 회계장부를 분석하다가 발견했어요.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고 처리된 돈들이 모두 스위스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이걸로 나혜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국세청에 제보하면 끝이에요. 문기택이 우려했다. 하지만 그러면 하성유통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서윤이는 어떻게?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서윤이는 제가 지키겠어요. 하지만 나혜진만큼은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최민석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아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서윤이가 다칠까봐 무서워.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서윤이는 평생 나혜진의 노예가 되어야 해. 끝까지 싸워야 해. 새벽 4시 준호는 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복수의 3단계가 시작되었다. 하성유통 임시주주총회 당일 아침. 준호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20년간 국밥집 앞치마만 두르던 자신이 대기업 주주총회에 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빠 멋지세요. 서윤이가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떨리는구나. 당연하죠. 그런데 꼭 이기실 거예요. 준호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아빠가 만약 실패하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신 아빠가 마지막에 실패할 리 없어요. 오전 9시 하성빌딩 대강당. 300여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하성유통 임시주주총회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준호는 문기택, 최민석과 함께 앞자리에 앉았다. 긴장되네. 문기택이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마지막이야. 최민석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하성유통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나혜진 회장 해임이었다. 나혜진이 단상에 올라갔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주주 여러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박수는 없었다. 냉랭한 분위기만 흘렀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났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박준호 주주님, 질의 시간은 따로. 지금이 적절한 시기 같은데요. 준호가 마이크를 받았다. 나혜진 회장님, 스위스 UBS 계좌에 숨겨둔 50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내가 웅성거렸다. 나혜진이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준호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하성푸드를 통해 빼돌린 돈이 맞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민석이 일어났다.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억 원이 스위스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다. 이건 명백한 배임과 탈세입니다. 나혜진이 주저앉으려 했다. 그때 도연이 일어났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나혜진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잘못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나혜진이 놀랐다. 도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그동안 회사를 사유물처럼 운영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이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나혜진 회장 해임안에 찬성합니다. 장내가 시끄러워졌다. 사회자가 투표를 진행했다. 나혜진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크린에 실시간 득표율이 나타났다. 찬성 65%, 반대 35%, 찬성 72%, 반대 28%, 찬성 78%, 반대 22%. 최종 결과가 나왔다. 찬성 82.3%, 반대 17.7%. 나혜진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혜진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안건은 신임 이사 선임이었다. 최민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준호 주주님을 사회이사로 추천합니다. 박준호? 누구야? 국밥집 사장이 사회이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일어나 말했다. 저는 평범한 국밥집 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준호가 자신 있게 말을 이었다. 저는 하성 유통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다. 투표 결과 준호의 사회이사 선임도 과반수를 넘어 가결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준호는 새로운 사회이사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30층 모퉁이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믿어지지 않네. 문기택이 감탄했다. 국밥집 사장에서 대기업 사회이사까지. 최민석이 축하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3시 준호는 첫 이사회에 참석했다. 사회이사로서 첫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성푸드와의 거래 가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의 35%를 더 받는 건 부당합니다. 기존 이사들이 당황했다. 그러면 하성푸드 수익이 줄어드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번째,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급진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도연이 지지했다. 저도 박 이사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결국 준호의 제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저녁 7시 청류원. 준호가 오랜만에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정장 대신 다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서윤이와 도연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다. 장인어른,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도연아, 너도 용기 있게 잘했어. 앞으로 회사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청류원은 청류원대로 할 거야. 둘 다 소중하거든. 서윤이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역시 아빠가 끓인 국밥이 최고예요. 그럼 20년 경력인데. 세 사람이 웃었다. 문기택과 최민석도 합류했다. 축배를 들자. 문기택이 소주를 따랐다. 박준호, 대한민국 최초의 국밥집 사장. 출신 대기업 사회이사. 건배. 5사람이 잔을 맞췄다. 최민석이 말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성유통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어. 직원들도 행복하고 고객들도 만족하는. 그리고 청류원도 더 발전시킬 거야. 하성유통과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전하고 싶어. 서윤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봤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11시 모든 손님이 간 후 준호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우리 서윤이를 지켜냈고 나쁜 사람들도 벌을 받았어. 영정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알아? 복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준호가 영정을 어루만졌다. 진짜 목적은 우리 서윤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거. 이제 나도 그냥 국밥집 사장이 아니야. 하성유통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일어나서 청류원을 둘러봤다. 그래도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상시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냥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다. 세상과 싸워 이긴 아버지였고 대기업의 사회이사였으며 무엇보다 딸을 지켜낸 영웅이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준호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하성유통은 투명 경영으로 주가가 30% 올랐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나혜진은 탈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서윤이와 도연은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청류원은 정의의 국밥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오전에는 하성유통에서 사회이사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청류원에서 국밥을 끓이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임신 소식을 전하러 왔다. 아빠, 할아버지 될 준비 되셨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야? 네, 3개월 됐어요. 준호가 딸을 꼭 안았다. 여보, 들었어? 우리 손자가 오고 있대. 영정 속 아내에게 말하는 준호를 보며 서윤이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도 고마웠어. 혼자 키우느라. 우리 서윤이 잘 키웠어요. 이제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됐고, 준호가 웃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언제나처럼 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평화로웠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청류원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의로운 국밥, 진심을 담은 한 그릇. 준호가 그 현수막을 보며 흡족해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